제41화 장비의 꾀 제1장. 원소는 경문을 읽어보고 크게 기뻐했다. 아주 좋다. 이 경문을 가져다 각주와 군에 널리 알리라. 아울러 사미오가는 각처의 관문과 나루터 및 길목에도 방을 써붙이라. 경문은 허도에도 전해졌다. 그 무렵 두통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던 조조는 수아가 갖다 바친 경문을 누워서 읽어보았다.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진땀이 흐르는 바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지끈거리던 두통마저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이 경문은 누가 지었다더냐? 조조가 묻자 조카 조홍이 대답했다. 듣자니 진림이 썼다고 합니다. 조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역시 그랬구나. 진림의 글은 아름답지만 경문에 언급된 일들은 반드시 군사 전략이 있어야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인데 원소는 군사 전략이 모자란 사람인데 어쩌겠느냐. 조조는 지난날 동탁을 함께 치려할 때 원소가 자기에게 물어보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만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 곳을 근거지로 삼는 게 좋겠나? 자네는 어쩔 생각인데? 조조가 되묻자 원소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북주 구랑캐를 대거 불러들일 생각이야. 이를 위해 황하 이북의 연군과 대군을 근거지로 삼는 것이 좋겠네. 그러자 조조는 이렇게 말했었다. 자네는 지리를 중시하는군. 그러나 나는 지리보다 사람을 우선하겠네. 근거지가 어디면 어떤가? 동탁과 대결하려면 천하의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급선무일세. 시간이 흐른 지금 조조는 자기 수하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많이 두게 되었다. 그러나 뛰어난 책사와 용맹한 장수는 원소에게도 많았기 때문에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등 사계주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의 존재를 만만히 볼 수만은 없었다. 이에 조조는 대소문무관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북해태수를 역임한 공용이 일어나서 단언했다. 원소의 기세가 대단하니 그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화친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순욱이 반문했다. 원소는 쓸모없는 인물인데 하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공용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원소는 영토도 넓고 그 백성들이 강하오. 부하들 가운데 허유곽도 신배봉기 같은 이는 모두 지략이 뛰어나고 전풍과 저수는 충성스러우며 알량과 문추의 용맹은 천하를 누르고 그 밖에 고람, 장각, 순우병 등도 다 당대의 명장들인데 어찌 원소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순욱이 웃으면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원소에게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정돈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전풍은 강직하나 윗사람에게 대들고 허유는 욕심은 많으나 지혜가 없으며 신배는 고집이 세나 꾀가 없고 봉기는 과감하나 쓸모가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반드시 안에서 변고가 생길 것입니다. 게다가 알량, 문추라고 해봐야 필부의 용맹이니 한번 싸워 생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 밖에 하찮은 무리들이야 설사 100만이 있다 한들 입에 올릴 가치나 있겠습니까? 순욱의 예리한 분석에 공용이 입을 다물자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모두 순문학의 요량에서 벗어나지 않을게야. 그리고는 즉시 유대와 왕충을 불러 영을 내렸다. 군사 5만을 내줄 터이니 유장군은 전군, 왕장군은 후군을 맡아 서주의 유비를 치도록 하시오. 유대는 본시 연주자사였으나 조조가 연주를 점령한 뒤에 항복하여 그의 수하장수가 된 항장이라 왕충과 함께 조조의 군사를 거느리도록 한 것이었다. 명을 받고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옥이 말했다. 유대와 왕충이 맡은 일을 잘해낼까 걱정이군요. 그러자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나 역시 두 사람이 유비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네. 그저 허장성세를 부려보라는 거야. 네, 그래서 가벼이 진격하지 말고 내가 원소를 치고 나서 유비를 치러 갈 때까지 시간을 끌며 기다리라고 두 사람에게 따로 말해두었네. 유대와 왕충이 군사를 이끌고 서주로 떠나자 조조 자신도 20만 대군을 이끌고 원소와 대적하기 위해 여양으로 향했다. 마침내 여양에 이르자 조조는 원소군과 80리쯤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으니 조조의 진지는 성곽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원소 쪽에서도 조조와 처음 벌이는 싸움이니 가벼이 나설 수 없었던지 미적거리는 바람에 양군은 서로 탐색만 하다가 두 달을 그냥 보내버렸다. 그래서 음력 8월에 출병했던 두 군사는 어느덧 초겨울인 음력 10월을 맞고 있었다. 원소 쪽이 대군이었다.
그런데도 통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아무래도 수상해. 조조는 적에게 무슨 특이한 계략이라도 있나 싶어 세작들을 풀었다. 그 결과 원소군이 공격을 주저하는 까닭은 내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세작들의 보고를 종합해보면 허유는 자기와 동급인 신배의 군사 지휘를 못마땅해 했고 저수는 원소가 자기의 계책을 채택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별다른 군략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수하장수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도 원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진격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안도감을 느낀 조조는 여포 밑에 있다가 투항해온 장패를 불러 청주와 서주 쪽을 지키게 하고 우금과 이전을 황하기슬게 주둔케 하며 조인을 관도에 머물면서 전군을 총지휘하도록 조치한 다음 자신은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왔다. 제2장 이 무렵 5만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치러 떠났던 유대와 왕충은 서주의 합의성에서 100열이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웠다. 그리고 조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 것처럼 승상 깃발을 중군에 세워놓고 기세만 올렸다. 경솔이 움직이지 말라는 조조의 지시대로 싸움에는 일절 나서지 않고 오직 하북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서주의 유비도 조조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허실을 알 수 없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역시 세작들을 하북으로 보내 적정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허도로 돌아간 조조가 갑자기 사람을 보내 유대와 왕충에게 진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두 사람은 그저 지키고만 있으라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출전했었는데 갑자기 공격 명령을 받으니 걱정부터 앞섰다.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유비를 상대하기가 벅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군영 안에서 이 일을 의논했다. 승상께서 어서 성을 치라고 재촉하시니 아무래도 자네가 먼저 가야겠군. 유대가 말하자 왕충이 말을 받았다. 승상께서는 자네를 먼저 보내셨네. 주장인 내가 어찌 먼저 나서겠나? 그럼 나와 군사를 이끌고 함께 나가세. 그보다 제비뽑기를 해서 가면 어떤가? 서로 나가기 싫어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결국 제비뽑기를 했으나 재수없게 선자를 뽑은 것은 왕충이었다. 이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군마의 절반을 이끌고 서주를 공격하러 떠났다. 조조군이 다가온다는 보고를 받은 유비는 즉시 진등을 불러들였다. 원본초가 여양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책사들 간의 불화로 아직 진격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요. 듣자니 여양 군중에는 조조의 깃발이 없고 이곳 군중에 그 깃발이 있다던데 조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요? 조조는 꾀가 많은 자입니다. 분명 하북을 중히 여겨 그곳을 진두지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곳은 깃발을 세우지 않고 이곳에 자신이 온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조조는 이곳에 안 온 것이 분명합니다. 진등이 말하자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 아우 중 누가 허실을 확인해보고 오겠느냐? 내가 확인해보고 오겠소. 장비가 나서자 유비가 말렸다. 너는 성미가 조급하고 난폭하니 안 된다. 안 되다니요. 가보고 조조가 있으면 조조를 죽이고 없으면 그 수하장수를 죽이고 오면 될 거 아니요? 장비가 큰 소리쳤으나 유비는 마뜩치 않은 표정이었다. 이에 관우가 나섰다. 제가 가서 살펴보고 오지요. 오 운장이 간다면 마음이 놓이는군. 유비가 허락하자 관우는 군사 3천을 이끌고 합의성을 나섰다. 때는 초겨울이라 음산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눈발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군사와 말들은 눈을 맞으며 조조군을 마주 바라보는 이치에 진을 쳤다. 이윽고 군영이 세워지자 관우는 청룡원 얼도를 들고 말을 몰고 나가며 크게 외쳤다. 왕충은 나오너라. 그러자 왕충이 말을 몰고 나오며 마주 외쳤다. 승상께서 여기 오셨거늘 어찌 항복하지 않느냐. 승상께서 오셨다면 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여라. 내게 할 말이 있느니라. 무엄하구나. 승상께서 어찌 너 따위하고 가벼이 대면하시겠느냐. 뭐라고? 입 닥치지 못할까? 노기가 치솟은 관우는 급히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왕충도 창을 꼬나들고 맞으러 나왔다. 두 마리의 말이 스치듯 엇갈렸다. 왕충은 관우의 무예 솜씨를 맞닥뜨려 본 경험이 없으므로 겁도 없이 다시 창을 찔렀다. 관우는 그런 왕충의 창을 슬쩍 피하더니 말을 휙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왕충은 바짝 뒤를 쫓았다. 그러나 사너리를 막 돌아선 순간 갑자기 말을 되돌린 관우가 칼춤을 추면서 곧바로 왕충에게 덤벼들었다. 왕충은 막아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달아나려고 애썼다.
이놈, 언얼도를 왼손으로 바꿔든 관우는 오른손을 휙 뻗어 왕충의 갑옷띠를 잡더니 안장에서 번쩍 들어 자기 말에 걸쳐 싣고 유유히 본영으로 돌아갔다. 자기들의 대장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하는 관우를 목격한 왕충의 군사는 기겁을 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관우는 왕충을 합의성으로 압송하여 유비 앞에 무릎을 꿇렸다. 너는 누구냐? 어떤 자리에 있는 자이기에 감히 조승상을 사칭하느냐? 유비가 묻자 조조를 사칭했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였는지 왕충은 숨김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어찌 감히 사칭하겠소? 다만 허장성세하여 적의 눈을 속이라는 명을 받들었을 뿐이요. 실상 승상께선 이곳에 아니 계시오. 그럼 서주에는 누구와 함께 왔느냐? 유대와 함께 왔소이다. 그가 주장이요. 유비는 왕충에게 의복과 음식을 주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은 가두어 두었다가 유대를 사로잡거든 다시 의논하자고 했다. 그제서야 관우가 말했다. 형님이 조조와 싸우실 뜻이 없는 줄 알고 왕충을 일부러 생포해 온 것입니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보았네. 나는 익덕이 성미가 급하고 사나운 까닭에 왕충을 죽여버릴까봐 보내지를 못하였지. 이런 무리는 죽여보았자 득될 것도 없네.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조조와 화해할 길이 생긴다면 좋은 일이지. 중형이 왕충을 잡아왔으니 그럼 나도 가서 유대를 산채로 잡아오겠소. 옆에 섰던 장비가 자기도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불쑥 말하자 유비는 일부러 그를 격동시켰다. 만만히 보면 안 되네. 유대는 전에 연주자사를 지낸 사람으로 호례관에서 동탁을 칠 때만 해도 18제후의 하나로 참가하지 않았었나? 지금 조조의 전군이 되었다고 깔보아선 안 될 것이야. 극관놈이 뭐라고 그리 말씀하시오? 나도 중형처럼 산채로 잡아오면 될 거 아니오? 유비가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한다마는 까딱 잘못하여 죽이기라도 하면 대사를 그르치게 될까봐 그러는 게야. 그런 일은 없소. 그를 죽인다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겠소. 그제서야 유비도 마음이 놓이는 듯 군사 3천을 내주었다. 그 군사를 이끌고 장비는 성 밖으로 나갔다. 제3장 조조군의 군영 부근에 도착한 장비는 날마다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지만 왕충이 사로잡힌 것을 한 유대는 굳게 지키기만 할 뿐 도통 싸우러 나오지를 않았다. 유대는 상대가 장비인 것을 알자 더욱 굶주러들어 아예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유대가 꼼짝하지 않자 장비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오늘 밤 이경에 유대의 군영을 기습하겠다. 부하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달한 다음 장비 자신은 대낮부터 군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한 채하며 병사의 하찮은 잘못을 트집잡아 모질게 때리고 영내에 묶어둔 채 말했다. 내 오늘 밤 야습을 나갈 때 너를 출전의 제물로 써야겠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묶인 병사가 달아날 수 있도록 슬쩍 풀어주라고 은밀히 귀띔했다. 그날 밤 어둠이 깔리자 누군가 묶인 병사 곁으로 다가가 줄을 풀어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장비가 잠든 틈을 타서 왔으니 얼른 달아나게. 다시 걸리면 뼈도 못 추릴 터이니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풀려난 군사는 장비의 군영을 빠져나가자 뒤를 돌아보면서 중얼거렸다. 두고 보자. 이 억울한 원한은 반드시 갖고 말 터이니. 그는 곧장 유대의 군영으로 들어가 오늘 밤 장비가 기습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해 바쳤다. 유대는 항복해온 병사의 몸에 심한 매자국이 난 것을 보더니 그 말을 사실로 믿었다. 야간 습격을 해온다니 이 기회에 장비를 사로잡는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일부러 군영을 텅 비워놓은 채 바깥에 매복하고 장비가 군영 안으로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날 밤 장비는 군사를 좌군, 우군, 중군의 세 갈래로 나누었다. 가운데를 맡은 중군 30여 명만이 유대의 군영으로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나머지 좌군과 우군은 유대 군영의 뒤편에 숨어 있다가 불길이 이는 것을 신호로 좌우 양쪽에서 협공에 들어가기로 계략을 짰다. 이경이 되자 장비는 정예병을 이끌고 유대의 태로부터 끊어두었다. 이같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자 중군 30여 명을 유대의 군영으로 들여보내 불을 지르게 했다. 그러자 밖에 매복해 있던 유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걸려들었군. 장비는 용맹은 있으나 머리가 없어. 유대는 군영으로 들어간 장비군을 덮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좌우 양쪽에서 와 하고 쏟아져 나와 도리어 유대의 복병을 덮친 것은 장비군이 아닌가. 이에 혼란에 빠진 유대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유대도 한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달아났는데 도중에 하필이면 장비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워낙 길이 좁아 달리 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붙었으나 적수가 아니라 단 일압의 장비의 손에 생포되고 말았다. 그러자 나머지 무리도 모두 항복했다. 장비는 사람을 시켜 먼저 서주로 가서 전황을 알리도록 했다. 이윽고 보고를 받은 유비는 환하게 웃으며 관우에게 말했다. 이 떡은 지금까지 거칠고 우악스럽기만 하였으나 이젠 계책도 쓸 줄 아니 한시름 놓았네 그려. 그리고는 몸소 성밖까지 나가 장비를 맞아들였다. 장비가 으스대며 말했다. 장형은 내가 급하고 사납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소? 아주 장하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말로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꾀를 썼겠느냐? 유비가 그렇게 말하자 장비가 큰 소리로 웃어젖히고 유비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유대가 묶인 채 끌려 들어오는 모습을 본 유비는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군사들을 꾸짖어 물리친 뒤 그의 결박을 몸소 풀어주었다. 아우 장비가 알아뵙지 못하고 모독을 주었소이다.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는 유대를 성 안으로 맞아들인 뒤 옥에서 왕충까지 꺼내어 두 사람을 정성껏 대접했다. 얼마 전 내가 서주태수 차주를 죽인 것은 그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소. 그런데도 승상께선 내가 배반한 줄 오해하시고 두 분 장군을 보내 죄를 물으려 하셨으나 승상의 큰 은혜를 입고 줄곧 보답만 생각하고 있던 내가 어찌 감히 배반하겠소이까? 두 분 장군께서 허도로 돌아가시면 나를 위해 잘 말씀드려 주시오. 그리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소이다. 그러자 유대와 왕충이 말했다. 사군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깊이 입었으니 마땅히 승상께 가서 우리 두 집안 식구를 인질로 잡히는 방편을 취해서라도 사군의 보증을 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이튿날 유비는 사로잡은 군마를 모두 돌려주고 성 밖까지 나가 그들을 전송했다. 현덕에겐 적의가 없다군. 그러게 장군치고는 인정이 넘치는 분일세. 유대와 왕충은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군사를 거느린 채 허도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채 10리도 못 갔을 때 돌연 북소리가 울리더니 장비가 길을 막고 큰 소리로 뇌까렸다. 우리 형님은 정말 사리를 모르시는 양반이야. 애써 잡은 적장을 어찌 다시 풀어주신단 말인가? 소스라치게 놀란 유대와 왕충은 말 위에서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장비가 고리눈을 부릅뜬 채 창을 꼬나들고 달려들자 그의 등 뒤로 말을 달려오며 외치는 자가 있었다. 무리하게 굴지 마라. 장비가 돌아보니 관우였다. 그제서야 유대와 왕충도 마음을 놓았다. 관우가 말했다. 이미 장형께서 놓아주셨는데 아우가 어찌 군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이번엔 놓아주면 다음에 또 올 것 아니오? 다시 오면 그때 죽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물러서라.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와 왕충이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승상께서 삼족을 죽인다 해도 오지 않을 터이니 부디 장군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장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설사 조조가 온다 해도 갑옷 조각까지 없애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번만은 그 머리통을 너희 두 놈의 목에 잠시 맡겨두마. 유대와 왕충은 자신들의 머리통이 떨어지기라도 할 것 같은지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쥐새끼 모양 재빨리 달아났다. 장비는 그 모습을 보고 관우와 함께 한바탕 웃어젖혔다. 그 후 성 안으로 돌아가 유비를 만난 뒤에 말했다. 조조는 기필코 다시 올 거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비가 한숨 짓자 곁에 서 있던 손건이 말했다. 서주는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땅이라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헌즉 군사를 나누어 소패에 둔치고 서주를 지키면서 앞뒤에서 서로 몰아치는 기각지세를 이루어 조조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유비는 손건의 말을 취해 관우에게 합의성을 지키라는 영을 내리고 간부인과 미부인을 그리로 옮겨 살게 했다. 정사에 따르면 간부인은 패연 사람으로 유비가 예주로 와서 소패에 머물 때 첩으로 맞아들였다고 하고 습유기에 보면 옷같이 희고 부드러운 피부에 예쁜 얼굴,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여인이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미부인은 유비가 광릉군 해서연에 왔을 때 그 오빠인 미축이 누이 동생을 바쳐 유비가 부인으로 삼았다고 정사는 적고 있다. 손건과 간홍, 미축, 미방은 서주를 지키고 유비와 장비는 소패에 주둔하게 되었다. 한편 허도로 돌아간 유대와 왕충은 조조를 뵙고 엎드려 절한 뒤에 이렇게 아뢰었다. 유비는 결코 승상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충심으로 받들고 적인 우리에게도 은덕을 베풀더이다. 참으로 인걸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인걸을 적으로 삼음은
득책이 아니라 생각되는 바.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조조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닥쳐라. 내 놈들은 승상의 부하냐? 유비의 부하냐? 나라를 욕되게 하는 놈들은 나도 무엇에 쓰겠느냐? 여봐라, 이 놈들을 끌어내 당장 목을 쳐라.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